예,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우리 장군님,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야, 김병주 의원 언젠가 이렇게 사 먹는구나. 야, 확실하게 사 먹었어요 지금.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들한테 김병주가 없었다면 뭔가 좀 우리가 마치 군의 편이 아닌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김병주 의원이 딱 중심 잡아주시면서 내란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김병주 의원이 이 내란을 평정한 일종의 반란군 진압군 대장 이런 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장군님께서도 네. 개업날은 담 넘어가셨죠. 저는 문으로 갔어요. 아, 밑에 통지 안 하고 있던 빨리 네, 도착하신 거네. 일찍 도착을 해서 저는 그 쪽문이 있습니다. 네. 쪽문으로 들어갔는데 저 군 출신이잖아요. 네. 국회 전체를 한 바퀴로 택시로 갔는데 돌았어요, 전체를. 굉장히- 돌면서 어디로 가야 체포 안 당하고 갈 것인가. 시약점을 보니까 도서관 앞에 쪽문에는 경찰들이 좀 간격이 넓고 신속히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 택시 기사분한테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좀 대기해 달라. 만약 여차하면 소리 좀 질러 달라 하고 들어갔죠. 사성 장군도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 아니에요? 군대 있을 아, 때? 그럼요. 네. 이게 40몇 년 만이라고 하니까. 네, 45년이었으니까요. 군대는 얼마나 계셨죠? 군대는 사관학교까지 하면 39년을 있었는데 아, 진짜. 이번에 진짜 저는 체포가 되리라고 두려움이 많았죠. 예. 네. 자, 그래서 김병주 의원은 일찌감치 후원금이 차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약을 많이 하시니까 네, 네. 야, 김병주 잘한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5년 만에 처음 찼어요. 올해가. 그러니까요. 네, 네. 진짜 든든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령 내렸어? 그러면 김병주 있잖아. 네.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죠. 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아, 그렇죠. 김병주 있으니까 우리 이길 수 있어. 네.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자, 의원님께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네. 윤석열 내란 사건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래요? 네. 나는 이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게 저게 가능했다는 게 신기한데 네. 지금까지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잖아요. 네, 네. 정의 한번 내려줘 보실래요? 네. 이것은 내란이면서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쿠데타라고 하면 통상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안 가진 세력이 군사를 모아서 이렇게 반란처럼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이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군도 장악이 돼 있고 행정도 장악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신경 쓰이는 데가 뭡니까? 민주당이라든가 반국가 세력, 본인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여기 늘 그 자기에게 눈에 가시처럼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하니 총칼 비상계엄이라는 비상계엄하에 총칼로 다 쓸어버리고 왕이 되겠다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본인의 상권이 분립돼 있으니까 국회를 맘대로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맘대로 못하는 조직들이 많잖아요. 전공이 이런 문제 얼마나 머리 아팠습니까? 의료대란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한 거를 총칼로 다 해결하겠다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죠. 자기의 군대를 동원을 해서 반대 세력을 다 쓸어버리고 완전히 집권을 강화를 해서 절대 군주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도 웃기지만 네. 저는 결정적으로 최근에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군대 안 갔다 온 게 치명적인 거구나. 왜냐하면 네. 계급 체계에 있다 보면 사실 군인이라는 게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처럼 쿠데타용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군대 한 번도 안 갔다 온 군통수권자의 머릿속에는 망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언제든지 군을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망상이 있고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는 한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봐요. 청와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 있다가 용산으로 졸속 이전을 해버렸잖아요. 네. 용산에는 국방부 합참이 다 같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조사본부, 군검찰청까지 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야간에는 한남동을 가도 국방부 장관과 합참부장이 있고 한남동 공간 지역이 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군이 한 소나기에 들어온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 한마디면은 뭐 모든 것이 군이 움직여진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김용년이 경호처장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계엄에 대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켰으리라고 봐요. 대통령한테는 칼이 있다. 가스라이팅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전에 보면 나 여론조사에 신경 안 쓴다. 1% 되더라도 한다는 거. 마지막 순간에 너들 총칼로 썰을 거야 하고 계속 논리를 반국가 세력,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하면서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해서 쓸어버려야 할 대상으로 계속 2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머릿속에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망상이고 착각이었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안보 무능부터 시작해서 네. 최근만 해도 뭐 국군의 날 행사 외부 행사하는 걸 2년 연속하고 네. 일종의 군과 스킨십이 막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네. 휴가 때는 막 군대에 막 가고. 그렇죠. 물론 최근에 이제 군 골프장 문제도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그 시각으로 보면 계엄을 일으키려고 저렇게 군 친화적인 발언을 계속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국군의 날도 시가행진을 두 해 연거푸게 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저것이 국민에 대한 무력 시위였구나. 너들 까불면 이렇게 무력이 많은 걸 내가 움직여서 하겠다라는 무력 시위 형태였구나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군 친화적인 것 같이 뭐 군에 가서 족구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자기가 장악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친화적인 정책, 사실은 실제 정책은 안 썼어요. 실제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정책이지 네. 그냥 가서 하는 척만 했던 거죠. 비상식량이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그거 막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줘라. 네. 일반 좋은 식사를 하면 되는데 무슨 비상식량 이런 거를 말도 안 그리고 되는 거고. 식비를 올해 내년에 예산에 하나도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럼 올려야 되는데. 물가 반영해줘야죠.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아마 김병주 의원도 이게 윤석열이 탄핵이 확정되고 나서 정권 바뀌었을 때야 실감이 나실 것 같다. 네. 너무 엄청난 일을 벌여놔서. 그러니까요. 그 정신없이 다니시는 거고 아마 내가 봤을 때 12월 3일 이후에 진짜 거의 국회 네. 집에 못 들어간 날도 꽤 많으셨을 거예요. 거의 사실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 통과되기 전까지는 한 2주 가까이 사무실에서 잤죠. 다른 언론 나오신 거 보니까 머리도 못 감으시고 나와가지고 네. 막 인터뷰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원금 좀 모아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미 후원금이 차버렸어. 네.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올해 지나면 그렇습니다. 또 먹을 수 있어요. 네. 1월 1일부터. 네. 자, 그때 기다리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 핵심 좁혀지는 게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에서 동원된 숫자 인력이 있고 이 중에 핵심일 수 있는 게 정보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수방사나 뭐 707 특임단이나 방첩사는 오히려 동원된 느낌이 있고 네. 정보사 이야기를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보사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사가 지금 사실은 최근에 갑툭튀한 거거든요. 네. 뭐 방첩사, 수방사, 뭐 특전사 이런 데는 이 실행했던 부대들인데 사실은 비밀 요원들이었던 거죠. 그럼요. 네. 비밀 요원이었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정보사의 역할이 뭘까요? 정보사의 역할은 정규군이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수방사나 특전사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방사하고 특전사는 국회를 점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국회를 무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보사는 평소에 북한에 대한 침투해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한다든가 공작을 해서 비밀을 빼온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정보사거든요. 네. 그런 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체포도 하고 때 필요하다면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나중에 대의명분 차후 대의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소요라든가 뭐 이런 용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 부대 특성에 맞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가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네, 네. 뭐 모였었다는 30명 정도로
누구를 체포하지? 네. 그런 그런 것보다 더 좀 극악한 임무가 있지 않았을까? 네. 라고 의심 좀 해보는 거예요. 네. 굳이 체포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방첩사나 수방사를 동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최초에는 체포조로만 활용하는가 했는데 방첩사에서 수사관 49명이 체포조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표로 했다. 왜냐하면 그 특수요원들 한 30명이 대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새. 예. 그럼 이제 뭔가 첫 번째 임무가 성관위에 가서 하는 임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임무는 확인이 아직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인원들은 한 일주일 가까이 그 휴대할 수 있는 속옷이든 그런 걸 가지고 오라고 임무를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일주일 동안 작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어떤 사회 교란이라든가 또는 그런 업무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경악할 만한 게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네. 이 사람 박근혜 때 정보사령관이고 이미 예편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김용현의 비선 실세로 등장하는 것부터가 좀 이상해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실제 정보사는 대단히 비밀 조직이라서 군에서 3스타 4스타가 돼도 그 조직이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조직에 있는 사람만 알고 국방부 장관이나 핵심들만 그 라인만 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5.16 쿠데타든 12.12 쿠데타든 간에 정보사가 끼어들질 못했어요. 주로 특전사, 뭐 수방사가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노상원이라는 예비역 장군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하고 아주 친하다 보니까 이 정보사를 활용해서 대다수를 해결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사를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결사대 같은 비밀 조직을 30여 명 이상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체포조 그러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선관위 접수한다 이건데 네. 업무가 중첩됩니다. 근데 HID라고 하는 건 네. 정말 특수인원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 체포하는데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 네. 그런 사람들을 선관위 써보 이유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실제로 숨겨진 임무가 따로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거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을 조출이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재밌는 게 약간 네. 코미디화 됐지만 그 안산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 네. 만났다. 네. 일단 햄버거부터 먹고 시작하자. 뭐 요건 좀 약간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네. 그거 말고도 방첩사령부 사복요원들이 네. 그날 국회 앞에 한 50명 풀렸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과 같이 섞이면서 뭔가 좀 민심을 막 교란하고 막 정보를 접수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는. 방첩사 요원들은 군부대가 출동을 하면은 거의 항상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수방사면 수방사에 또 파견 나가 있는 방첩사 요원이 있고 특전사도 특전사 요원이 있어서 특전사 병력뿐만 아니라 가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방첩사는 또 여기 핵심 계엄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회든 뭐 선관이든 어디든 다 미리 가서 동태도 파악하고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 계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각자 포지션에 있었는데 네. 30명짜리 전현직 정보사 요원들은 좀 현재까지는 미스테리 같고요. 네. 근데 지금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 대기했다는 게 상당히 좀 소름 끼치는. 네. 판교 부대에 대기한 인원들은 다 현역이고요. 네. 정보사령관은 30명 대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제보받기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그래요? 대기한 것 같고 그 인원들은 대다수가 현역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비역들은 아마 별도 다른 데에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상원하고 정보사령관 대령 2명이 그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예. 12월 2일 날 이렇게 했잖아요. 예. 왜 롯데리아인지 아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아마 의문이 많이 갈 겁니다. 그냥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물론 뭐 노상원 장군이 그 부근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소집을 한 것 같고 정보요원들은 항상 도감청에 염려가 있어요. 자기 전화기든 말하는 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말이 혼재되잖아요. 그래서 도감청이 어려워요. 일부러 상대. 밀실이 아니라 공개된 곳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작전을 할 때 공개된 장소 사람 많은 데서 엄밀히 얘기해요. 도감청 안 되려고. 예를 들어 식당 룸을 계약해서 가면은 거기는 도감청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붐비는 롯데리아에서 가서 한쪽 기퉁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는 여러 잡음이 들리니까 잘 그 도감청이 본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안 하는 통상 이제 제가 그쪽 특수전 요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거 당연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골프 치러 갔던 것도 그거랑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네, 네. 도감청 불가능해서 누군가가 긴밀하게 이야기하려면 네. 골프장에서 이렇게 도감청 불가능한 곳에서 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소음이 이렇게 있으면은 도감청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한미 연합사는 같은 건물에 미군들과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긴밀한 얘기할 때는 TV를 틀어놓고 얘기해요. 네. 그럼 음이 그 두 개가 섞이면은 도청이나 감청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거든. 진짜로 비밀 얘기를 할 때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또 비밀을 스럽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롯데리아로 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우리 장군님. 네. 여기서 막 첫 번째 공개한 거예요. 그렇군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그냥 네. 햄버거 먹고 싶은 아니 그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롯데리아지? 뭐 우리 보통 생각 같으면 식당에 룸 있는 식당에 가서 엄밀히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데가 보안이 더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논란일 수도 있고 의혹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김어준 뉴스 공장장이 과방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네. 한동훈 사살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거랑 지금 HID랑 이렇게 대충 맞춰보면 네. 체포조라기보다는 암살조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아직까지. 네, 저는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과 김용현 이 세력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세력이잖아요. 제가 8월 달에 최초로 계엄할 수 있다. 김용현 그 당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순간에 계엄이 가능하다. 계엄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는 괴담이다, 뭐 망상가다, 뭐 선동한다고 별의별 욕을 다 그렇죠, 저한테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민석 최고하고 저하고 부성찬 박선원에서 같이 혼자 하면 위험이 많거든요. 같이 해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어서 이거를 경고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네. 대다수 방송에 나가서 에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계엄을 해? 뭐 장병들이 따르겠어. 지금 핸드폰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 했는데 결국은 일어났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국회에 총칼을 들고 들어와서 본회의장에 문을 부수고 다 끌어내라.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지시할지 누가 압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김어준 씨가 얘기하던 여러 가지 제보 하나하나는 귀중하다고 봅니다. 예. 전에 같으면 그걸 가짜뉴스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일반 상식으로 지금은 일반 상식으로 가능성 없는 것도 제보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가지고 확인 작업을 해서 그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지점이 이런 거죠. 큰 얼개로 보면 네. 북한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뭔가 반응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 이후로 국지전을 만들어서 계엄 선포하려는 명분을 쓰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북한이 반응을 안 함으로써 그렇죠. 가짜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는 역할을 정보사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인 거고 네.
그 정보가 우방국 대사관이라고 이야기는 던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휴민트 보호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혹 제기는 정보사에서 나온 걸 수도 있다. 네. 정보사라고 다 윤석열을 뭐 찬성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사 쪽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최소한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김어준 공장장이 그걸 소설을 쓴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상상을 못 하니까. 네. 저도 김호중 공장장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 당시도 처음에는 미국 쪽에서 미국인 중에 이렇게 제보를 해서 그날 12월 3일 날 암살조가 가니까 빨리 피하라라는 걸 연락을 받고 피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특전사가 들어닥친 겁니다. 뉴스공장 그 건물을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닥쳤는데 거기 사실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의 제보를 받은 내용을 본인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도 지금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북한군 인민군이 뭐 가정에서 있고 인민군복을 땅에 묻어놓으면은 나중에 북한 소행으로 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쭉 체크해 보니까 부승찬 의원이 더 일찍 발견을 했는데 저도 그걸 더 분석해 보니까 얼마 전에 인민군 북한 군복을 3주 전에 정보사에서 군간복 30벌 하전사복 173벌인가 170여 벌을 갖고 갔어요. 7월 말에 긴급으로 입찰을 올렸더라고요. 통상 이런 거는 교육용이라고 하들 훈련용이라면 긴급을 안 합니다. 15년, 16년에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7월 말에 긴급으로 이 인민군 북한 군복이 필요하다고 소유가 올려서 이것이 이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제대로 안 돼서 수의 계약을 모 업체하고 하고 그래서 열심히 지어서 3주 전에 정보사에 납품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가 얘기한 예를 들면 북한 군복을 입고 테러를 하고 그걸 숨길 것이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렇잖아요. 그런 단서 하나하나를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지금 퍼즐이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마치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 의혹 제기랄까 그 폭로가 개연성 없다. 민주당에서도 개연성 없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야 김어준이 한 게 가짜 주장이래 민주당도 확인해 줬어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닌 거죠 지금. 음모론으로 몰아가잖아요. 지금은 음모론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단서든 간에 제보받은 거는 확인을 하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퍼즐이 점점 맞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첩보라는 건 하나하나 조각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정보가 되려면 제가 그 점으로 그림 그리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점 하나일 때 뭔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점이 연결돼서 코끼리 그림 그리는 거 어릴 때 해봤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김병주 의원께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을 경험하시면서 그러니까 우직하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서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에 완전히 특화되시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계엄을 못 믿었듯 이런 암살에 이런 것들은 좀 과장됐을지라도 가능성을 두고 파야. 그렇죠. 근데 그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번 계엄의 이 정보사의 역할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쿠데타에서 보이는 그림은 이미 국민들께서 화면을 통해서 봤잖아요. 국회를 점령하고 뭐 맡기는 모습,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을 다 봤는데 숨어진 의도, 숨어진 활동은 정보사가 거의 다 하려고 획책하지 않았나 싶죠. 뭐 북한군 역일 수도 있고 소요를 막 선동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특수부대 중에 가장 인간 병기가 HID라면서요. 그럼요. 근데 그 HID가 사실 북파공작원인 거잖아요. 옛날에 실미도 역할. 실미도 영화 보셨잖아요. 그 정도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부대죠. 그런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네. 심지어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북한 군복을 주문을 했다까지 하면 이게 뭐 주문을 했고 그 받았어요. 3주 전에 네. 정보사가. 그러니까 그 김호준 공장장의 폭로에는 네. 그들이 이제 북한군 역할을 하고 북한 군복을 모처에 묻어놓은 뒤에 마치 그걸 찾은 것처럼 해서 네. 이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정황인 거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제가 여러 군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있으면 진실이 더 나오겠죠. 조금씩 더 윤곽이 점으로 연결되는 지도가 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지금 그러니까 네. 이 처음에 계엄 내렸을 때는 네. 21세기 2024년에 저게 뭔 짓이야 했는데 네. 하나씩 퍼즐을 맞추다 보니 의도가 뭔지 네.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네. 이게 하나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음모를 보면 좀 경악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저께도 보니까 경찰 4,200명 최소 군도 1,718명이면 네. 윤석열이 말했던 300명 정도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쭉 추산을 해서 저 그림인데 경찰하고 군 다 따지니까 저 정도고 사실은 저거보다 몇십 배 많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나오던데 요거는 이제 병력을 투입한 데만이고 실제 전국에 비상계엄이 됐기 때문에 계엄사령부 여기 하나뿐만 아니라 요 밑엔 지구계엄사령부가 3개가 설치되고요. 각 도마다 각 지역마다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됩니다. 그럼 그 이미 계엄사령부가 다 설치가 됐었고요. 거기에서 아마 여기 6시간 만에 끝나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그 다음날 이어졌으면은 구청, 군청, 뭐 시청에 군인들이 다 장악하고 거기 그 각 지역마다 군인들이 있잖아요. 계엄군으로 해서 시청 가면은 딱 장갑차가 서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마다 이제 전공의들 복귀 안 하는 인원들 잡아서 처단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도 장갑차가 가서 전공의 체크하면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 군정처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군사 재판도 13개 범죄는 민간인도 군사 재판에서 해야 돼요. 지역 재판소가 다 접수돼서. 포고령 위반자 정도겠죠? 아니요. 13개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포고령 위반은 당연한 거고 거기 여러 가지 형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군사재판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사법원 일반 법원이 가기가 먼 경우라든가 혼란해서 못 갈 경우는 다 군사재판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잘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그 통행금지 이런 것도 발령될 수 있거든요. 통행금지 위반자부터 뭐 현행범들 뭐 전부 이제 군사재판에 가서 받는 그런 완전한 그런 뭐라고 할까 독재. 윤석열 욕하는 사람도 아마 잡혀가는. 그렇죠. 그럼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많이 잡혀갔을 거고 국무위원도 지금은 저 편일 것 같으면 이 국무위원들 예를 장관 위에서 거기 대령이나 누구 가서 통제하거든요. 관장하고. 그럼 반항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군사재판에 갔을 확률이 있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병력에 투입된 여기 국회의사당하고 선관위에 집중되는데 전국 단위의 비상이 계엄이었기 때문에 전군이네요, 그러면. 전군이에요. 전군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계속 얘기한 것이 지자체장 중에 자유로운 사람 없다. 대부분이 이 내란죄와 관련이 있다. 적극 가담했든가 소극 가담을 했든가 아니면 방조했든가 그 중에 하나잖아요. 야, 윤석열이 그래서 이제 자기 죄를 좀 면해 보려고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뉘앙스는 국회의원들 좀 겁만 주려고 그랬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실제로는 50만 명 이상이 동원되는. 그렇죠. 와, 저렇게 되면 정군이 다 그 동원될 그렇네요. 수밖에 없는 전방을 지키는 사단 외에는 거의 다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자체장들도 다 실제 행안위에서 도청이나 이런 지자체 그 폐쇄 명령이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일부 도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장급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의도 하고 그럼 일부는 수용을 했던 데 같으면은 내담에 가담이 된 거죠. 그때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반기했던 지자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계엄 발표하고 12시 그 국회에서 이거 저 뭡니까 해제 결의안 되는 1시 사이에 어떤 지자체장도 이거 비상계엄 잘못됐다.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한 지자체장 제가 못 봤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계획은 그런 거였겠네요. 국회를 장악해서 일단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서 150명이 안 됐으니까 문 부시고 끄집어내라 여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만약에 거기서 해제를 못 시켰다면 지금쯤은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고 있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생각은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다 잡아가서 비완 벙커 같은 데 넣고 못 잡아가게 하면 이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럼 모든 지역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에서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다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고 절대왕처럼 행동하는 거죠. 야,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바로 군사재판에 회부해버리고. 그러니까 국회 해산 용도로는 부정선거 조작해서 네. 부정선거였으니까 국회 해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하고 네. 생각만 해도 약간 끔찍한데. 그렇죠. 자, 근데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다. 이것도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이가 그 지금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하잖아요. 계속 계엄 1차 내란이든 2차 내란을 계속 하겠다는 거고 그런 징후들도 여러 가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육군본부 장교들이 4일 새벽에 버스 타고 용산으로 갔다. 사실 명단까지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엄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야 이거 왜 빨리 해제 안 시켜주냐 막 하는 그 사이 윤석열은 지금 막 그 합수부라고 하나요? 뭐 네. 합참에 내려가고 계엄사령부. 네, 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윤석열이 이걸 한번 딜레이 시켜보려다가 결국에는 뭐 두 손 든 거 중과부적이다. 네.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군인들의 그렇죠. 항명도 분명히 한 몫을 네. 했다. 네. 이 그렇죠. 내란 사태에 네. 2차까지 한번 하려고 했었다가 그때 우리가 또 계엄령 내릴 수 있어 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겠네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요. 그때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안 했으면 2차 비상계엄을 또 했을 겁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1시 공안시 새벽 02분에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의결을 하자마자 2분 정도 지나서 특전사령관 지시로 특전사 병력을 철수시켜 버렸어요. 국회로부터. 그러니까 수방사는 특전사가 철수하니까 우리도 철수하자고 철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거기 B1 벙커로 합참 벙커로 내려와서 어쩌지 토의해 보니까 다시 내려서는 금방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2의 비상계엄 제3의 비상계엄을 획책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후퇴하고. 네. 네. 야, 그 권력욕이 사람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정상인이 아닌 상태, 미치고 아닌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문득 떠오른 사건이 하나. 한기호 의원이 네. 신원식하고 문자 주고받던 거 있죠. 네.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은 사실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한기호는 지금 국방부 장관 뭐 그 하마평에도 오르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했고요. 한기호 의원이 파병이 아니라 연락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할 때 신원식이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약간 좀 극우 똥별인 그 한기호가 뭔가 그 윤석열 정부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 계엄을 생각해 보면 저것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엄을 하려고는 오래 전부터 윤석열과 저쪽 그 김용현 저기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계엄하려면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혼란한 상태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을 이용해서 혼란한 상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이 뭐 대북 확성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고 대북 학성기를 틀었잖아요. 대북 학성기를 틀면은 북한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대응이 북한은 대남 학성기로 오히려 학성기로 대응을 해서 접촉 지역 분들이 소리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예. 그것이 첫 번째 북한이 대응이 그 도발을 하지 않고 대남 학성기로 뜨니까 대응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가 저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김정은을 욕하는 전단을 막 뿌리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전 같으면 북한이 바로 도발하죠. 북한 스스로 최고 존엄을 욕했으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때 러시아에 파병을 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도발을 안 했거든요. 6번 했더라고요, 시도를. 네. 수사적인 도발만 그런 것들이 자꾸 무산되니까 이제는 저 한기호 의원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러시아에 투입된 병력을 포격을 해서 피해가 많이 생기면은 여기서 대남 심리전으로 쓰자 대북 심리전으로 그럼 사실 그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외환죄다 했는데 네. 그 북한의 병사들이 러시아에서 피해가 많이 생기면은 원한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우리 우크라이나 파견된 우리 한국군이 조정해서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우리 창간단을 보내고 뭐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계엄사항 같은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죠. 야,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네. 정권이 지금 이제 몰락해가고 있는 건데,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이 예전 인터뷰하고는 다르게 윤석열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안 쓰시는 거 보면서 내란죄 수개를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씁니까?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외환죄까지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네, 예. 북한을 계속 자극해서 군지전을 도발을 하려고 했다면 네. 와,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직도 안 믿겨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대로 해서 윤석열을 사형시키고 나야 믿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대명천지에 이게 그럼요. 예. 이건 뭐 완전히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회를 완전히 입법부를 완전히 참 상상이 안 가는 그것도 정군 비상계엄을 예전에 12.12 쿠데타 때로도 정군 비상계엄은 안 걸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비상계엄 원체 피해를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요. 경제도 망가지고. 그래서 지역별로 하다가 그때 5월 17일 날 정군 비상계엄을 걸면서 5.18 민주화 항쟁이 커져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닌데 정군 단위의 비상계엄을 걸은 참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완전히. 말씀하신 우리 저 정보사 HID가 그런 서해 사태를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그게 빠져버려서 지금. 그렇죠. 그걸 이제 제가 계속 추적 중에 있고 제보도 받고 있고 네. 조금 있으면 퍼즐이 맞춰지리라 아마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네. 민주당은 그거를 좀 뭐 이렇게 뭐 사실로 안 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는 저는 가짜 뉴스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교정 지을 수가 없죠. 현 시점에서는. 그 민주당 그거 아닙니다. 사실 민주당은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 적은 한 번도 그렇죠. 없어요. 그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런 분석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기자가 민주당이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 저같이 끝까지 가능성을 갖고 추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보다 시급한 건 체포 아닐까요? 당연하죠. 내란 현행범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체포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한남동에서 계속 문자나 또는 전화로 잔존 세력들을 부추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담화문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 하지 않습니까? 반성이나 석고되지 않은 게 없고 내가 잘했다. 국의 정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싸우자고 하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잔존 세력들한테 자꾸 갈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대로 밖에 있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 민주당에서 메시지 좀 세게 내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경찰 뭐 하냐? 검찰이 이제 윤석열 수사 포기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경찰 공조본
또는 공수처로 이렇게 일어나된 건데 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안 하고 있으니까 출석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영장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제 집행. 네네. 할 만큼 검찰이나 경찰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구속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윤석열 구속되기 전까지는 잠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안 놓인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대충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그 시한을 언제쯤으로 보세요? 아마 다음 주 안에는 구속될까요? 다음 주 안엔 되겠죠. 이렇게 국민적으로 구속시키라는 목소리가 높고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저도 지금 엘리베이터 타면은 덩치 큰 분들 몇이 그 시커먼 옷 입고 타면은 불안해 갖고 저도 늦은 밤도 아니고 서저녁에도 지나가다니는데 뒤를 계속 돌아봅니다. 아, 그러시죠. 난 정보개통 경찰 정보개통에서 그런 소식도 들었거든요. 네네. 그 진보 쪽 유튜버들 뭐 몇 개는 체포 대상이 있었던 얘기까지. 아, 당연히 경찰 발로. 네.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한데 수계는 일단 신병 확보를 해야죠. 네, 그럼요. 아마 그때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 안 하고 장기화됐으면은 새날 또 폐쇄가 되고 폐쇄됐겠죠. 푸나도 저 비원 문소고에 끌려가서 차디찬 그 시멘트 바닥에서 고문받고 있을 수도 있죠. 이상한 징후가 몇 개 있었어요. 네. 몇 개월 전부터 총선 이후부터. 네. 그 동양파카로 돌아다니는 네. 경찰 정보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아, 뜬금없이 사무실 들어와서 뭘 요구하는 경찰서 형사들도 있었고 네. 뭐 몇 가지 징후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거니까 네. 지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양파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뉴스공장 거기에 특전사 50여 명이 거기가 어떻게 유튜브 김어준은 수계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푸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바라는데 그날 저도 밤에 유튜브를 킨 이유가 네. 안 키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방송으로 켜놓았던 거예요. 사실 느낌적으로. 아, 그리고 여기 여의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저 국회 본회의장에 뜨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니까 네.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생방송을 켜놓는 게 더 안전하겠고. 계속 켜놓으셨잖아요, 중계하고. 네. 그러면 그것이 6시간 만에 그래 됐으니 망정이지 안 됐으면은 포고령 위반이에요. 그렇죠. 유튜브 방송으로 맞아요. 하고 시위를 조장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는 김병주가 있으니까. 진짜. 네. 육군 사성 장군은 정말 희귀템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하고 그 실행부대 대장들 다 구속, 김영현 구속, 그럼요. 윤석열만 남은 건데. 네. 진짜 그날 제가 비상계엄 한다고 TV에 딱 보는 순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바로 전화해서 위험합니다. 빨리 집을 피하고 국회로 오시는데 그 체포될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해 오라 했더니 이 대표도 김치해고도 나 못지않게 위험하니까 빨리 탈출하라.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택시 타고 오면서 의원님들이 우왕좌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텔레방에서 계속 제가 정보와 지침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침착하면 이긴다. 150명 이상 본회의장에 와서 의결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SNS는 좀 자제해라. 현행범으로 잡히거든요. 그 포고령 위반이잖아요. 이게 장기화된 분명히 현행범으로 갈 테니까 의결할 때까지만 자제하고 의결한 후에 하시라 하고 또 국회 들어올 때 계엄군과 충돌하지 마라. 충돌하는 순간에 현행범으로 잡을 것이다. 빌미가 된다. 네, 빌미가 되고 그런 걸 계속 알려드렸죠. 네. 와, 대표는 또 그 와중에 생방송하고 국회로 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민주당 최근에 오늘까지도 대응을 너무 잘합니다. 네, 네. 마치 그 계엄령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네. 연습한 그 몇 분 한 것 같이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게 빨리 오셨잖아요. 담타 넘어서. 우리한테는 김병주가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한 분 한 분이 다 고맙죠. 네, 국회의원 그럼요. 대표부터 시작해 다 고마운데 네. 김병주 의원이 있으니 어떤 심적 안정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진짜 군대라고 하는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거고 그럼요. 국민을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그 군인들이 갑자기 아닌 밤중에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하는 이 사건은 정말 아마 네. 평생 가도 아마 김병주 의원님 인생에 가장 크게 남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4일부터 이제 비상계엄 해제됐지만은 제2 비상계엄이 있을 것이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항복문서를 특전사하고 수방사령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수방사 갈 때 조금 저로 쫄았습니다. 특전사 갈 때 혹시 저를 억류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 짓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자. 그래서 제가 박선원 의원한테 같이 가자. 혼자 위험하다. 아 그때 그래서 생방하시던 예, 거. 그래서 수방사에 미리 특전사에 미리 알려주면은 또 상급부대에서 대통령실에 이런 데서 면담하지 못하게 특전사령관한테 임무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고 없이 가서 한데 위험할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맞아요. 유튜브가 그렇게 중요한 자 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들 막 저 좀 구해달라고 하고 라이브 트는데 동시 접속이 처음에 몇백 명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몇백 명 분들이 너무 귀중한 겁니다. 제가 만약 뭐 있으면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특전사령관 면담할 때는 몇만 명씩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네, 네. 지금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 김병주 유튜브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초반에 그 분위기 잡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어요. 네. 나중에 그 특전사령관 등이 사실은 양심고백 비슷하게 네, 그렇죠. 이어지는 네. 흐름이 있었고 이제 다 구속도 일단 돼 있긴 합니다만. 네. 자 김병주 의원님, 야 김병주의 진가가 아유. 비상계엄령에서 또 한 번 발의가 됐습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새날 시청자와 저는 우리 김병주 형님에게 고마움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요. 네, 네. 마지막 보시면서 좀 네. 안심 좀 시켜주시고 가세요. 네, 네. 우리 새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 12월 3일 날 용기를 내주셔서 또 여의도로 오시고 새날은 라이브로 포고령 위반 체포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라이브로 해주는 우리 푸나님도 너무 고맙고요. 우리 시민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가 버젓이 한남동에 있습니다. 빨리 구속시키고 또 헌재에서 인용해서 파면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말에 토요일 날 이제 계속 그 집회가 있습니다. 같이 해야 이깁니다. 같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포레이터 싱글 아레스님, 김병주 의원님 내란 쿠데타 음모 분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KAAE 김님, 이치 거인물은 계엄 포고령이 자기들도 속한다는 걸 설명해 주도 모르네요 하셨습니다. 자, 김병주 의원과 함께 했고요. 의원님은 또 열심히 윤석열 네. 체포와 탄핵을 위해서 또 싸워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